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동 시집의 산문편을 오늘은 아니고 오늘부터 조금씩 읽어갈까 합니다. 지난번에 전체를 한번 개관했었는데 이번에는 한 묶음씩 읽어나갈까 합니다. 산문편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하여에는 처음에 서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 자신이 이 책을 왜 쓰고 뭐 어떻게 쓰고가 다 담겨 있습니다. 본인이 그러네요. 젊은 시절에는 행동과 활동이 합당하다면 나이 들어서는 성찰과 전달이 온당해서 그래서 이 얘기를 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찰과 전달이 온당해서요. 예, 그래서 동쪽에 대해서 별로 알지 못하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 독자들에게 좀 직접적인 이해를 깊게 해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밝히고, 그런데 그 책을 쓴 것을 어떤 태도로 썼는가 하면은 그때 본인이 이러네요. 자신을 여행객으로 보아주기를 가장 바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인이 상인 역할을 맡은 듯이 마치 정말 그 아라비아로 페르시아로 향해서 가듯이 그렇게 글을 써가는데 이런저런 눈에 띄인 낯선 것들을 멀리서 혹은 가까이에서 보아가면서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걸 으뜸 목적으로 삼고, 그래서 지극히 소박한 언어를 구사했다는 말도 쓰고요. 전체 개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하이브리드한 글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괴테 자신은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독립된 텍스트이면서도 흩어진 낱장 메모가 아니라 비록 스치듯 간략히 취급되고 연결이 느슨하더라도 독자에게 조감과 설명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쓰인 글입니다. 그런데 이 상인이 가는 곳은, 그곳은 이런저런 위대한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이 수천 년 전부터 우리에게로 오는 곳이고 날마다 더 오기를 바랄 수 있는 곳인 것이다. 이렇게 하네요. 오리엔트로 간다 그러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히브리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야 페르시아인이 나와요. 예, 히브리인들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인이란 하고 뭐 역사적인 서술로 쫙 논해가는 것이 아니고 성서에 룻기와 아가서에 조금 머뭅니다. 룻기는 여러 가지 고난을 헤치고도 결국 믿음을 따라서 또 사람의 도리를 따라서 남편을 잃고도 어머니와 함께 아르논 계곡을 건너서 그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는 그런 성실한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그런가 보다 하고 어쩌면 구약에서 그렇게 그다지 눈에 띄지도 않는 부분인데 그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이스라엘 왕에게 품이 있고 흥미로운 선조를 마련해주는 드높은 목적이 있으면서 룻기 자체가 재미있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이렇게 크게 보는 거죠. 그 자체 룻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룻에서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그래서 바빌론 뉴스까지 14대가 나오고 다시 바빌론 뉴스에서 14대 이후가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선조의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는 그런 면모를 얘기를 하고, 아가서는 정말 열정적이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라 그런 거 읽으면은 가나안의 온화한 공기 한 가닥이 바람처럼 불어와 속속들이 스며든다. 왜 그런 거 아니? 주제는 언제까지고 젊은 마음들의 어떤 불타는 애착이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히브리인을 이 두 가지 면모로 아울렀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또 소박하고 다정하게 성서의 히브리인들의 면모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아라비아인, 페르시아인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라비아인들에서는 아라비아인들의 그 무알라카트에 나오는 시 한 편을 다룹니다. 무알라카트는 그 회교사원의 신전, 메카의 신전의 문에 걸려있는, 우리도 불교 사원에 가면 기둥에 이렇게 좋은 시구들이 걸려있는데요. 거기도 그런 모양이에요. 거기에 신전의 4걸 정도의 글은 굉장히 대표적인 글이잖아요. 그래서 시 한 편을 그 신전의 4걸 무알라카트의 시 한 편을 전체를 인용을 했어요. 뭐 한 여섯 페이지를 긴 시인데, 이 시를 인용한 것은 글쎄요, 정의감이라면 정의감이랬고 복수욕이라면 복수욕일 테고, 아무튼 이 전사를 하는 사람이 조카에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위임을 하고, 그래서 얼마나 용감하게 원수를 갚고, 뭐 이런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자체는 어떤 본인들 기준에서 의라는 것이 있을 때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런 아라비아인들의 면모가 많이 부각이 되는데, 이것이 잘 드러나 있는 기나긴 시 한 편을 굳이 다 인용함으로 해서 아라비아인들의 어떤 일반적인 정서가 한꺼번에 확 다가오게 만드는 이런 효과를 아라비아인들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두 히브리인과 아라비아인을 대조를 하고, 그러면서 언제나 넘어가는 말, 비교, 이어지는 말,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언제나 브릿지를 하나 만들어서 잠깐 설명을 해주고, 고대 페르시아인들부터 다룹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인들을 다루면서 그들의 어떤 이런 잔인해 보일 수 있는 면모도 다뤘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평화롭고 정숙한 민족인 페르시아인들을 다루고자 한다 이러면서 고대 페르시아인으로 들어가거든요. 페르시아, 독일어로는 파젠인데요. 페르는 파스라는 페르시아어에서 파생된 형용사 파르사라는 데서 왔다 그러는데, 그 뜻 자체가 경건한, 용감한, 순수한, 맑은 이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배화교도였는데요. 전체적으로 그 자연을 경건히 대했던 이런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고대 배화교도들의 경신, 신에 대한 존중은 자연을 바라보는 것에 바탕을 두었다. 배화교도들은 창조주에게 기도할 때 누가 봐도 지극히 장엄한 현상인 떠오르는 태양을 향했다. 떠오르는 태양에서 그들은 천사들의 광채로 에워싸인 신의 왕좌를 보았다고 믿었다. 이 마음을 흔드는 예배의 영광은 누구라도, 가장 미천한 자라도 매일 눈앞에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이다. 가난한 자는 오두막 밖으로 나서고 전사는 막사 밖으로 나선다. 그러기만 하면 모든 기능 중에서 가장 종교적인 기능이 완수되는 것이다.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는 그런 햇살 속에서 빛의, 즉 불의 세례를 주었으며, 배화교도는 하루 내내, 한평생 내내 자신의 모든 행위에 이 태고의 정좌인 태양이 함께 해주고 있다고 믿었다. 달과 별들 역시 태양처럼 닿을 수 없게 무변의 것에 소속되면서 어둠을 밝혀주었다. 반면 불은 그 능력에 따라 밝혀주기도 하고 덮여주기도 하면서 그들 곁에 있었다. 이런 대리자가 있는 데서 기도를 올리는 것, 무한하다고 느껴진 것 앞에서는 절하는 것은 유쾌하고도 경건한 의무가 되었다. 쾌청한 일출보다 더 티없이 맑은 건 아무것도 없으니 그들이 성스럽고 태양과 비슷하게 되고자 마음먹었고, 또 변함없이 그러하겠다면 불 역시 그렇게 티없이
정하게 점화하고 간직해야 했다. 이 한쪽에서 비하교도에 대한 전체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조로아스터가 이제 이런 고귀하고 순수한 자연 종교를 뭐 복잡한 의식으로 이제 바꿔놓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물이나 공기나 흙을 더럽히는 일을 아주 신성하게 기피를 해서 그래서 그 태양이 비추는 모든 것 농사 뭐 이런 것도 최고의 근면으로서 영위되고 예를 들면은 관계시설 같은 것도 굉장히 잘 관리가 돼서 농업 생산력도 상당히 높아지고요.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파리에 가시면 아랍박물관에 미제다랍에 이 사람들이 쓰던 진흙으로만 토기로 된 배수구들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섬세한지 흙으로 만들었는데 바늘같이 구멍을 뚫어서 아름답게 만든 그런 작은 편린에서도 자연을 얼마나 정확하게 가꾸기 위해서 노력했는가를 알 수 있고 거기에 또 연결되는 것이 이들의 조장의 풍습인데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땅을 더럽히지 않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모든 한 뿌리에서 나온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평화롭고 경건하던 사람들이 그리고 자연을 정하게 다루던 이런 사람들이 아라비아인들에 의해서 밀려나서 인도로 쫓겨갔고요. 그 다음에는 통치제도, 통치와 역사를 다루는 장이 나오는데요. 아까 시한편은 대여섯 쪽이 갔는데 통치는 두 쪽도 안 되고 역사도 세 쪽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어떤 부분은 자세히 포커싱이 되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카메라를 멀리해서 찍습니다. 통치를 이해를 이렇게 합니다. 괴테는 모든 통치가 전쟁을 선포하는 권리로부터 나오는데 이 권리는 다른 나머지 권리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백성의 의지와 열정에 들어있다. 그래서 일족의 일원이 상처를 입는다면 요청이 없이도 즉시 전체가 모욕을 가한 자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일어난다. 어떤 전쟁을 잘할 수 있는 유능한 남자에게 평생직인 위험한 직책을 부여하고 마침내 그 직책은 그 후손들에게 이어진다. 그리하여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을 통하여 특정 개인이 전쟁을 선포하는 권리까지 갖게 된다. 이렇게 해서 왕이라든지 실력자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 권한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징병인데요. 징병은 일찍부터 그것이 정당하고 효과적으로 보이고자 한다면 인정사정 없어야 한다. 다리우스 1세는 이웃을 치려고 무장을 했는데 무수한 백성이 징집명령에 복종했다. 이렇게 해서 간혹 평화기가 섞이기도 하지만 늘 전쟁이 벌어지고 이런 속에서 여러 가지 특성들이 각인되어 나오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페르시아인들은 멀리 있는 민족들에게도 무섭게 보였고 인접 민족들에게는 더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거의 모든 민족들이 정복되었는데 그리스인만은 내부적으로는 통일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여러 차례 쳐들어온 수많은 적에 맞서 서로 연합하였고 그러면서 나머지 다른 것들도 다 포함하고 있는 첫 번째 미덕이자 마지막 미덕이 된 모범적인 희생심을 개발했다. 살짝 그리스의 강점이 어디서 오는가가 짚어지고요. 페르시아인들은 국가와 종교를 동시에 공략함으로써 그들 자신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증오까지 유발한 바 있었다. 하늘의 별들, 불,
자연의 원소들이 신과 비슷한 본질로서 트인 세계에서, 트인 바깥 세계에서 기려지는 그런 하나의 종교에 헌신해온 그들의 눈에는 신들을 집안에 가두어 두고 지붕 밑에서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극도로 비난할 만한 일로 비춰졌던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의 사원들을 불태우고 파괴하였는데, 그럼으로써 영원한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기념비를 스스로 세워준 셈이다. 그리스인들의 지혜가 이 폐허를 결코 다시 그 파편에서 들어올려 복구하지 않고 장차 복수할 마음이 일도록 그냥 놓아두기로 결정함으로써 말이다. 그래서 왜 신전이 그렇게 곳곳에서 파괴되었나, 이런 것도 해명이 되고, 역사와 종교를 이제가 함께 감으로 해서 또 살짝 그것을 그냥 배열어 두는 지혜도 건드려졌습니다. 여러 가지 그 페르시아인들의 정교함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다루어지지만, 이런 문화적인 것들이 나중에 그 아라비아인들에게 예속당하는데요. 첫째, 마호멧부터 시를 쓰는 것을 혐오해서 동화까지도 모조리 그 금지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마호멧 이후의 칼리프들은, 후계자란 뜻이죠. 칼리프들에 이르면은 그 문화를 이루었던 페르시아 사산 왕조는 기울어지고, 칼리프들이 등장하면서 아라비아어를 도입을 하면서 페르시아의 어떤 민족적인 것이 되살아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이 파괴되고, 특히 무하마드의 뒤를 바로 이은 칼리프 오마르 휘하에서는 책은 모조리 강물에 던지거나 불태워졌다 그럽니다. 어떤 정결함, 문화적인 것, 자연적인 것, 이런 것이 그 아라비아 시대로 들어오면서 완전히 파괴되어서 다시 좀 암흑 시대로 들어간 듯한 이런 상황들이 쭉 이어지고요. 그러면서도 또 한 번 짚어줘서 계속 이끌어가는 말이 나오고, 칼리프의 세력이 문화적인 것이 결여된 힘이죠. 차츰 유명무실해지고, 그런 가운데 가스니의 마흐무드라는 사람이 인도 접경의 산악지대에서 좀 세력을 키웠나 봐요. 그래서 다시 조금 문화적인 것이 이어지는 이런 이야기들로 해서 차츰 인도 쪽으로서 다가가면서 또 시예술 쪽으로도 조금씩 다가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민족성은 시의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에게 가장 오래된 역사를 우화적인 심상 가운데에서 전하다가 그 다음에는 차츰 뚜렷하게 나오며 비약 없이 현재와 과거를 접근시켜주는 시 말이다. 징병으로 시작되는 세력화, 그 다음에 또 종교와 국가를 또 함께 보는 시가, 그 다음에 문화적인 것이 있고 없고 한 문제들을 조금씩 짚어주면서 시에 대한 독특한 정의가 여기 나왔어요. 민족성의 바탕을 두는데, 처음에는 오래된 역사를 그냥 우화적인 심상들로 전하다가, 우리도 곰 이야기부터 하지요.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시가 나와서 현재와 과거를 비약 없이 연결시킨다는 말이요.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옛날에 헌화가 같은 것들도 아득한 옛날이지만 그 시대도 보여주지만, 우리가 그 시적인 뉘앙스 때문에 지금도 조금 그런 마음이 이해되는, 이렇게 그런 시의 보편성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면서
그러면서 약간 결론처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지화행이라는 지화행, 암과 행동이라는 인간 본연의 커다란 두 가지 갈래는 자유로운 활동이라는 하나에 이른다. 의학은 인간이라는 소우주의 허약함을 치유하고, 천문학은 그것을 가지고 하늘이 우리의 환심을 사고 싶어하는 것이나 위협하려는 것을 미래를 위하여 인간의 언어로 전달한다. 전자는 자연에, 후자는 수학에 경외를 표한다. 그렇게 해서 둘은 아마도 장려되고 보호되었다. 조금씩 확대를 해갑니다. 그리고 캐러반들이 또 보물과 지식을 전하면서 누리는 이런 과정도 짚으면서요. 이렇게 넓게 개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챕터는 시인왕들입니다. 시인왕, 독일어로는 디히터 königs인데요. 글쎄 영어로 보면 포엣 킹일까요? 아무튼 시인왕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얘기하면서 그 앞까지 문화에서 학문으로 행동으로 가는 걸 아울렀어요. 그다음에 시로 포커싱을 하는데, 문학으로 포커싱을 하는데, 그것이 시인왕이라는 기이한, 정말 캐러반의 상품처럼 이국적인 이런 것으로 시작해서 다음 묶음에서는 시인왕 7명을 다룹니다. 그래서 그 7명을 통해서 페르시아 문학 500년을 아우르는, 7명의 면면을 통해서 페르시아 문학 500년을 다루는 것이 다음에 다룰 한 묶음입니다. 그건 다음으로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